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판정의 구성과 펜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공판정의 구성과 소송 지휘권 그리고 법정 경찰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판정의 구성인데요.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자, 공판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사진을 통해서 법정의 구조를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정의 구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법대가 있고요. 여기 이제 판사가 앉게 되겠죠. 그 좌우측에 여기 검사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석이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석은 판사석을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이 밑에는 속기사와 법원 사무관 및 법원 실무관이 앉아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변호인 신문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증인석으로 와서 증인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이 대등하고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위치하며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다만 피고인 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을 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좌석 구조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좌석 구조는 역시 법대가 있고요. 검사석과 피고인석 및 변호인석이 좌우측에 마주보고 있으며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제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배심원은 검사와 법대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요. 한편 증인은 법대를 마주보고 있던 증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을 마주보고 이렇게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및 법대 사이에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3항에 있는 것처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 사이에 앉게 되고요. 사이 왼쪽에 앉게 되죠. 또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 왼쪽에요. 한편 증인석은 재판장과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오른쪽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마주보고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사건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법정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아래 일기자료에서는 이와 같이 법정에서 좌석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모델에서 상징적으로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또는 현 직권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법대를 마주보고 피고인이 앉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검사와 마주보는 상태로 앉게 돼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공판정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요. 피고인의 출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합니다. 즉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이자 권리가 되는 거죠.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물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가 있고요. 한편 피고인은 출석권도 있지만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하고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고인의 출석과 재정 의무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또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공판 절차 정지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공판 절차 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 공판 절차에서 또 공판 절차의 특칙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신청이 있어서 법원이 허가한 경우,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또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계속해서 2회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389조의 2의 경우, 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8조의 2의 경우,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23조의 경우에 따라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사용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고요. 치료감호법 제9조의 경우가 있습니다. 389조의 2나 치료감호법 조문, 또 직결심판에 관한 절차 8조의 2 조문을 여기서는 소개해 놓지 않았는데요. 관련되는 곳에서 등장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따로 공판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3회 공판기일에 대해서는 적법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형사소송법 365조가 적용될 수가 없고, 약식명령에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소송법 370조, 270조 4호에 따라 당초 지정한 선고기일에 바로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으나 굳이 그 기일을 연기하고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한 이상 적법한 기일 통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열어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아래 2016년 4월 29일 선고 2016도 2210 판결은 그와 같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 연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했던 사안이고, 그와 같은 요건을 요구한다는 것이 판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형법 제9조 내지 11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사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대리하거나 특별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보면요.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 출석이 임의적이지만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공판기일 출석이 필수적이 되겠지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공부하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3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 필요적 국선, 재량 국선, 청구 국선의 규정에 따라서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만
판결만을 선고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편 필요적 변호의 규정에 따라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판결 95년 9월 29일 선고 9호도 1721 판결을 읽고 필요적 변호 사건을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그 적용 법조인 같은 법 제3조 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도 그 준용 규정인 같은 법 370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 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을 하여 사건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 판결은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판시했던 사안이죠. 또 아래 판결 2011년 9월 8일 선고 2011도 6325 판결을 읽고서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제1심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 행위의 효력 및 이 경우 항소심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일체의 소송 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변호인을 선임해서 소송 행위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다시 1심으로 보낼 필요까지는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1항, 제2조 1항, 257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로 개정하여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소송 행위는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제1심에서 한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편 항소심인 원심에서는 제1의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관여 아래 공판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 등 증거조사 절차와 검사 및 변호인에 의한 피고인 신문을 새로이 거치지 아니한 채 제1심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한 다음 이에 대한 소송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검사 및 변호인에 의한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고 그 법원에 의한 피고인 신문만을 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였다. 새로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심판한 건 좋은데 소송 절차를 다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원심은 직권으로 제1심이 필요적 변호 사건인 이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위법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를 제1심 판결에 해당난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무개와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하지 아니한 채 위법한 제1심 공판 절차에서 한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원심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을 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91년 6월 28일 선고 9일도 865 판결에서는요. 역시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 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을 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 과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 사건이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을 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 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서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출석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 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편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심리위원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각주 18에서 전문 심리위원회 참여에 관한 279조의 2의 규정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전문 심리위원을 지정을 하고 공판 준비 기일이나 공판 기일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판결 요지를 읽고 전문 심리위원회 소송 절차 참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요. 2019년 5월 30일 선고된 2018도 19,051호 판결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경우에 형사소송법 279조의 2, 1항, 2항, 4항, 또 279조의 4, 1항, 279조의 5, 1항, 형사소송규칙 126조의 8, 126조의 10, 또 전문심리위원회 소송 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4조 1항 제5조에서 전문심리위원회 형사소송 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와 같이 마련해 둔 이유는 전문심리위원회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나 의견이 법원의 심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다음 그에 대응하여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는 단계, 전문심리위원회 설명이나 의견의 대상 내지 범위를 정하는 과정,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에 피고인 등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의 기초가 될 형사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담당 법원은 전문심리위원회에 관한 위 각각의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적법 절차 원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헌법 12조의 제1항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서 입법한 위 각각의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헌법 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 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강의 안에서는 생략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서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문심리위원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특히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었지 않았다,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고 그런 참여 기회를 제대로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심리위원회 참여까지 보면서 피고인이나 검사 또 변호인 그리고 전문심리위원회 참여를 통해서 공판정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소송지휘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지휘권이라는 말은 그 단어 속에도 지휘라는 말이 들어있겠습니다만은 재미있게 비유하자면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을 지휘하는 지휘자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오케스트라를 적절하게 지휘해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처럼 재판장은 법정에서 적절한 소송 지휘를 통해서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문을 살펴보시면요. 공판기일의 소송 지휘는 재판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판장은 합의부에서 그 배석판사를 제외한 재판을 사실상 주재하는 그 담당 판사를 말하는 것이죠. 단독 사물관할이 단독인 경우에는 바로 그 단독 판사가 재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어떻게 소송 지휘를 하느냐?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 또 인정신문을 하는 것, 인정신문에 대해서는 뒤에 또 공판기일 절차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증인신문 순서를 변경하는 것, 불필요한 변론을 제한하는 것, 성명권을 행사하는 것 등이 재판장이 행하는 소송지휘권의 대표적인 예에 속하겠습니다. 한편 국선변호인이나 특별대리인의 선임,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공판 절차를 정지할 것인지, 변론의 분리평합 재결할 것인지는 재판장이 아닌 법원, 법원이라는 주체를 재판장이냐 법원이냐에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영장에 대한 항고가 허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재판장이 아니라 법원이 행하는 소송지휘권의 예가 되겠습니다.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 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불필요한 변론을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의 권한이 상당히 막중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재판장은 소송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성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 즉 성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고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해서 그와 같은 성명을 위한 발문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형사소송 규칙 제141조 1항, 또 제2항, 또 제3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명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지요. 한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라고 하죠. 이와 같은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의 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의 신청의 사유를 규칙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법원의 이와 같은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즉시 항고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보통 항고, 제403조 1항에 의한 보통 항고로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이유는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통 항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13장에서 항고와 즉시 항고 부분을 공부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소송 지휘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통 항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법정 경찰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권이라는 것은 행정법 분야에서도 많이 공부하시겠습니다만은 안녕 질서 유지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법정에서의 질서 유지를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정의 질서 유지는 역시 재판장이 합니다. 소송 지휘나 법정 경찰권은 다 재판장이 행사를 하죠.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 금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법정에 있는 사람을 퇴정하게 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정 내에서는 재판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받아서 지휘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가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받아서 지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법정 경찰권의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법원 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송 지휘권과 법정 경찰권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수업을 통한 강의에서는 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공판기일의 구체적인 절차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